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22부 성종, 경국대전을 반포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이래 한동안 조선 왕조는 창업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죠. 너무 창업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꼭 태조 이성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뒤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 깃들이 좀 덜 잡히는 상태였고 뭔가 불안 요소가 있었잖아요. 통상 이제 세주에서 한 예종 정도까지는 창업의 시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역동적이던 창업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기존의 것들을 가꾸고 다져나가는 수성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성종은 군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이 바로 그 수성이 있다. 이제 창업이 아니라 수성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따라서 성종이 조선을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물론 성종이 도합군주를 추구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는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시대의 요구가 수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종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인지를 했던 성종은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뭔가 좀 역동성보다도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국가를 통치를 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취지하에 성종은 대간 세력을 키워서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이제 비판과 견제를 하게 함으로써 뭔가 너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홍문관을 육성해서 경연을 중요시 여기고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태평성대 평화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런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좀 더 인재층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성종이 조선이란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앞에 있던 왕들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다면은 이제 성종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정점, 소프트 파워의 정점은 출판 사업이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출판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현대야 뭐 이제 출판을 일개 개인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참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죠. 저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들어간 만큼 뭔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이걸 이득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와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의 명예죠. 그래서 돈을 써가지고 그냥 내 이름으로 책 하나 낸다. 거의 뭐 이제 이런 수준의 이야기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만 이제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이제 훗날로 미루긴 했지만요. 하여튼 현대사회는 그런데 이 시대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이 시대의 출판 사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대한 공권력이 투입되는 대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이도 귀했던 시대이고 활자로 뭔가를 찍어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가가 아니고선 이거는 대대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렇게 대대적인 출판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다. 이 정도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책들을 열심히 찍어내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종 때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이게 성종 때 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성종이 완성시킨 게 좀 많죠. 그래서 세종 때부터 제작됐던 예법서인 국조 올해일을 완성을 시키게 되고요. 또 세조 때 시작한 역사서죠. 동국통답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외에도 삼국시대부터 조선 개국 초기까지의 시문을 집대성했던 동문선, 그리고 각 지역의 지리와 풍습을 다룬 동국여지 승락, 그리고 또 음악 이론서인 악학개범, 한국사 검정력 시험할 때 항상 이제 한 번쯤 거론되는 그 책 이름 외우기, 그게 이제 주로 성종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종의 가장 대표적인 치적은 다름 아닌 경국대전의 반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에 이런 법전이 필요하냐?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잖아요. 그죠? 어명이 곧 법인데, 근데 무슨 법전이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왕이라고 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돼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고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따라서 문서로 명령을 전달을 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명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왕이 직접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 할 경우에 그 형식과 틀에 맞춰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신하들이 올린 건의사항을 보고서 RM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판지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하여튼 왕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들이 또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좀 세련되게 통치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잉카 제국도 아니고 대족장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그냥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기존에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냐? 경국대전 하면 가장 많이 드는 의문이 그거죠. 그러면은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에는 법전이 없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법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법은 있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당이 율령을 제정한 이래 그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되게 당의 율령 제도를 본따 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당의 율령을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당의 율령 중에 핵심적인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송대 형법 이게 또 업데이트 돼가지고 두 개가 믹스가 돼서 고려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려율이라는 것이 좀 논쟁이 있어요. 그 실체가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려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당률 플러스 송형법이다. 그럼 이걸 과연 고려만의 독자적인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경국대전처럼 그런 독자성이 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경국대전과 같은 종류의 법전으로 볼 수 있냐? 그런 논쟁도 분명히 있기는 있죠. 모르겠어요. 고려시대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이고 독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초에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 논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국대전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법체제는 나름 고려율이라고 불리는 그런 법적 근거 플러스 기존에 이제 해왔던 그런 관습법들이 있죠, 그죠? 약간 영리법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하여튼 언제적 정도전인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인데 이 정도전이 어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되고 당연히 나름의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이것도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지만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경제육전, 속육전 등 후속 법전들이 계속 제작이 돼요. 하지만 이들 법전들은 필요할 때마다 좀 땜빵하는 형식으로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다가 이게 또 보니까 앞에 있던 법전하고 뒤에 있는 법전하고 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또 효율성 중시 여기는 왕인 세조. 세조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통합 버전을 만들자는 거죠. 통섭을 만들자.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 되시겠습니다. 대명률을 또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 버전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경국대전은 분명히 독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률에 있는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독자적인 내용들을 꽤 많이 추가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같은 노력 끝에 이미 세조 때 호전과 형전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전도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이 됩니다. 조선시대는 육조체제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세조 제2기간 내에 경국대전이 결국 완성을 못 보고 세조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세상을 뜨시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번 예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험 볼 때
성종 경국대전이 아니라 예종이 이제 경국대전을 어쨌든 시험 문제에 한 번쯤은 거론될 법한 왕이 될 뻔도 했죠. 근데 이제 예종은 아시다시피 재위기간이 2년이 채 되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시기에도 완성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가서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90%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종 제1년에 이미 완성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거 반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좀 추가적인 수정을 거쳐서 성종 5년 차에 가가지고 이제 반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 이후에 계속 수정을 좀 몇 차례 더 거쳐가지고 최종 완성본은 결국 언제 나오냐면은 성종 제2가 좀 이제 중반쯤으로 넘어갔을 때 1485년에 가가지고 경국대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국대전의 완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구상해왔던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가 이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구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은 더 이상 이제 관습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관습법적인 요새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식의 대륙법 체제를 따르는 거죠. 이런 성문법에 근거해서 통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경국대전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대도 이제 아시다시피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 때 대전 회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업데이트 버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경국대전에서 어떤 조항이 개정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개정된 조항 앞에 경국대전은 원문을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도둑질을 했을 때 장 60대 이상을 때려라 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속대전에서는 이걸 좀 바꾼 거예요. 80대로 바꾸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앞에 이제 원전 경국대전에서는 장 60대지만 속대전에서는 장 80대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경국대전이 갖는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죠. 여담이지만 장과 태영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태영은 50대 이하, 그리고 이제 장은 50대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장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경국대전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따로 기회를 잡아가지고 외전으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경국대전 이야기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성종 때 이렇게 국가가 안정이 되고 나름 태평성대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죠. 이런 태평성대 이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과연 성종 때 태평성대의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